복잡한 이슈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정면응시, 오늘은 홍진선 PD와 함께합니다. 홍 PD, 이번 주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 정면응시의 주제는 지난 2004년 이후에 무려 17년 만에 우리 사회에 재점화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단일 안건으로 주권자 10만 명 이상이 국회에 청원을 하면 바로 그 안건에 해당하는 상임위에 바로 상정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10만 명의 국회 국민청원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국회가 응답을 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5월 19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인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 등록 9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측과 랜선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12월 1일 날 저희가 이제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서 70년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면서 국가보안법 개정일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때가 됐다 이렇게 좀 기자회견을 했고 올해 3월 4일 날 종교 시민사회 각계가 함께 모여서 국가보안법 폐지 행동을 구성하게 됐어요. 9일 1시간 20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한 9일 된 건데요. 한 10일 만에 된 거죠. 처음에 기대는 했지만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어요. 청원은 70년 넘은 국가보안법이 2021년인 지금도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김일성 회고록을 펴낸 출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인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북한 사회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과연 지금도 뭐 기소되는 경우가 있냐 하고서 이제 실감을 못 하시는데요. 단 한 건이라도 기소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 법은 굉장히 위화적인 효과가 강한 법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특히나 찬양 고무죄와 관련돼서 기소되는 경우가 아직도 있고 최근에도 있었고 누구는 처벌이 된다, 이 처벌이 된다는 거가요. 그냥 이렇게 뭐 한두 달 수사해가지고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뭔가 찬양 고무죄, 이게 간단한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찬양 고무라고 하는 요것만으로도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경찰 단계에서 10번을 부르고요. 경찰 단계 전에서는 국정원에서 또 부르고요. 검찰에서도 한 서너 차례 부릅니다. 피의자 신문을 몇 시간씩, 어떤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그런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요. 자백을 받으려고. 국민의 안전과 생존, 자유 확보를 그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국가보안법. 냉전 시대 유물로 흔히 알고 있지만 1948년 이승만 정권이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베껴 만들었습니다. 또한 정권이 바뀌는 동안 독재 정권 수호와 정적 제거에 악용됐습니다. 1980년 5.18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광주민중항쟁의 배후로 지목돼 사형을 언도받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 탄압을 위해 탄생한 법이 시대를 바꿔가며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인권을 억압하기 위해 동원됐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 법이 뭐 국가정보기관이라든가 경찰 또 검찰들에 의해서 군부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이 돼서 뭐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을 탄압하거나 또 정치, 사상,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해 왔었죠.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으로 인권을 유린한 악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그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 또 행복을 억압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 몇몇 집단들에 의해서 유지되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간첩으로 몰렸던 피해자들이 아직도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진료와 치료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일명 막걸리 보안법. 최종 농담조차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정도로 국민들의 일상과 생각까지 통제해왔습니다. 너 그거 왜 그런 의도로 했어? 그런 내용으로 계속 뭔가 고의를 찾으려고, 없는 고의를 찾으려고, 없는 목적을 찾으려고. 저도 처음에는 화나시지 않았어요. 모멸감 느끼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 검사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더 괘씸죄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지 않나요? 2013년 조선대학교 1학년 시절의 학생회 활동으로 7년 넘게 국가보안법에 의해 고통을 받은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그 당시 대학생으로서는 반값 등록금에 관련된 이제 이슈가 가장 대두가 됐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베트남전에서 사용했었던 그 고엽제를 한국에다 묻었다라는 폭로가 나왔었고, 정화시키고 주한미군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고, 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회도 나가고 이제 시위도 하기도 했었는데, 군대를 가고 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주의 주장과 동일하다라는 이유로 이제 기무사에서 와가지고 제가 남겼던 뭐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나 이런 것들을 다 뒤져본 부모님이 가장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떤 것을 했고 어떤 것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어겼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잘 모른 채 그냥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일부 친척 중에 이제 공무원이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혹여라도 이런 기록 같은 거 뒤져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됐고요. 그래서 괜히 그런 걱정 안 해도 됐었는데 저 혼자 이렇게 걱정을 하다가 주변에 물어볼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제 취업이 어렵기는 했고 이제 대부분 동네에서 알바처럼 계속 하다가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접수 건수는 154건. 그중 기소된 사람은 26명이었습니다. 촛불 정부 5년 차가 되었지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그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네, 뭐 10일이 채 안 돼서 10만 명이 입법청원에 동의했다. 네. 그만큼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이걸 기획했던 분들도 깜짝 놀랐었다고 합니다. 네. 10일이 채 안 되는 9일 하고 몇 시간이었다고 표현을 하시던데요. 네. 예,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밤에도 청원이 계속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네. 새벽 2, 3시에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그 야간 당직 근무를 하시는 의료계 종사자들이 네. 그 바쁜 와중에도 사이사이에 청원을 했었다. 그 네.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0만 명 중에서 4분의 1이 넘는 2만 5천 명 이상이 네. 광주 전남 지역민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만났던 한광규 씨가 실은 본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인터뷰에 응했던 이유가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지 않았다. 내가 바로 그 증거이다. 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사문화된 것이냐라고 네. 사실은 반문을 했습니다. 네. 앞서 보니까 최근 출간된 김일성 회고록 얘기가 나오던데 네. 국민의힘조차 이건 허황된 소설이니까 오히려 국민들한테 읽게 하자 뭐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해당 출판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왜 그런 네. 건가요?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 민변의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의도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를 물을 수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에 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은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번 그 김일성 회고록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21세기에 가능한 일이냐. 예, 유튜브로 전 세계에 있는 영상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시기에 네. 책을 출판했다고 해서 압수수색이라니 이것이 바로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니까 취재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도 만났던데 네.
피해를 입은 분들은 어떤 점을 가장 힘들어합니까? 한광규 씨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조금 전 얘기했던 것처럼 군대에 있을 때 기무사에 의해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가족들의 면회가 금지되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놀라움 그리고 가족들이 느끼는 두려움 굉장했겠죠. 네. 그리고 휴가를 나와서도 위치 추적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는 건 엄두도 내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물으니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건 다른 것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행자께서는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일상적인 감시나 낙인 뭐 이런 걸까요? 이분이 23살의 그 청년이었고 지금도 30살의 청년인데요. 국가보안법이 쳐놓은 내 주변에 동그라미가 있다. 네. 이 동그라미는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 상상과 내 생각과 내 말을 제어한다. 지금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이 큰 숙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이 법이 있는 한 정권에 따라서 언제든 이게 정치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봤죠. 네. 2004년에 국가보안법 폐지가 되지 않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바로 우리가 공안정국을 보지 않았었습니까? 네. 상상할 수도 없이 2013년에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이다라고 하는 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나중에는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만 그리고 2014년에 통진당 해산의 과정도 우리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은 이런 일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5년이 지났고 네. 21대 국회는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 법안을 아직까지 폐지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설명을 해보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일단 법적으로 보면 2004년 8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그해 2004년 8월 26일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은 합헌이다. 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네. 예.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국가보안법 7조 위헌 법률 사전 심리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 법적으로는 아직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좀 조심스러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과연 이번에 국가보안법은 폐지될 수 있을지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민주권 시대, 인권 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헌이든 아니든 악법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필두로 2004년 참여정부는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합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터라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동력을 얻은 상태였지만 야당의 반발과 국민 공감대 부족으로 결국 무산되고 맙니다.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 당시 이를 회고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을 뼈아프게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7년이 지난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얼마나 진척됐을까?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찬양 고무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7조. 그동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으로 불렸는데 유엔에서도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해왔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인간의 인권이 유린되는 그러한 법의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를 공고했고 유엔의 인권이사회도 여러 번 폐지를 공고했고 또 2004년에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번 10만 국민 청원이 이루어져서 입법에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이 가장 최적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 동의 10만인 청원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추진하는 국회 내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5.18에서 가장 많이 왜곡돼 있는 게 그런 국가보안법의 틀에 북한군의 어떤 소행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내란 음모죄 뭐 이렇게로 돼 있고 실제로 광주에 아마 그 옆에 한 다리만 건너서 옆에 이웃으로 보면 국가보안법 때문에 아무 죄 없이 감옥살이 하거나 또는 조사받거나 이런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여전히 지금도 국가보안 때문에 가끔씩 사람이 기소되고 또 감옥에 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다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의원 되면서 어떻게 해서든 국가보안법 폐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고. 들어서 법이 딱 10자예요, 10자. 이 법안에 이제 서명을 다 해서 이제 발의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를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제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출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거죠. 제가 광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이잖아요. 광주라고 하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80년 5월 경험을 우리가 통해서 이미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 발신지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혹은 이런 제도와 이런 틀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 그런 발신지 역할을 하기 가장 좋은 곳은 광주라고 봅니다. 그것은 광주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기도 하지만 광주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역할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론도 긍정적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60대 이상 제외 전 연령층에서 반대 여론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권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 또한 여전한 상황입니다.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위협을 막고 있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현행 형법으로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국가보안법 아니고서도 표현할 수 있는 죄명은 많습니다. 이미 형법에도 있고요. 형법에 더 강력한 그 죄명으로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있어요? 여적죄라는 것도 있고요. 뭐 이적죄, 적을 이롭게 한다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형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없어진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 무너지지 않는다. 다른 형벌로 충분히 처벌 가능하고 국가법에 이런 규정들을 두어서 일반 시민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게 처벌 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의 한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반대 청원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간첩을 어떻게 잡냐, 빨갱이들 북으로 가라, 그런 항의 전화도 있습니다. 자꾸 이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걸 자꾸 이념 논쟁으로 가져가려고 하죠. 그래서 패를 가르고 진영 논리로 대응하려 하지만 사실 국가보안법은 이념 논리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기본 인권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상,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정말 출판의 자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정치 활동의 자유도 보장이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인권의 문제, 기본 인권의 문제에서 꺼내야 된다라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70여 년 동안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민주 질서를 흔들어왔던 국가보안법. 이번에 그 낡은 과제를 청산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긴 시간을 표류하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에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이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영배 의원도 발의한다고 하고요. 두 법안의 차이가 있습니까? 두 법안은 사실은 둘 다 폐지 법안입니다. 네. 예, 강은미 의원은 5월 20일에 발의를 이미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영배 의원은 과정 속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6월 10일 60항쟁 기념일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 다 폐지안이지만 세부적인 법률적 부칙이 좀 차별화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여야의 의석 구조를 보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문제는 법사위란 말이에요. 법사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법사위 이제 위원장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법사위 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04년에 실은 배운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사실은 야당을 설득하고 함께 토론하고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과 함께 이 이슈를 온도를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1년 안에 폐지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6월 10일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발의를 하고 법사위의 진행 상황을 보고 네. 위원장이 누가 결정이 되며 본회의에 어떻게 상정이 될 것인가 굉장히 이제 지난한 상황일 텐데요. 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정치권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국민들은 그것을 지켜보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보신 것처럼 국민들이 먼저 국회에 청원을 하고 국회가 응답하는 과정으로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순서가 바뀌었다, 네. 판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번 정권에서 가능할지 폐지가 안 될지 이 문제 또한 국민들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마음을 모아주는지에 네. 그 결과가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73년을 끈질기게 살아온 국가보안법. 이번에는 폐지되는지 국회를 주목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진선 PD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군수의 시사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